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김광균의 수천리라는 너무 슬픈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수능특강 81페이지에 실려 있고요. 자, 이 수천리라는 작품은 바로 누이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이 누이가 18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추모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추모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김광균 시인의 다른 작품들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특징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 나왔던 시들입니다. 이 와사등, 뭐 외인촌, 뭐 성호 부군, 뭐 추일 서정, 뭐 요런 작품들이 김광균 시인의 그 시들인데요. 굉장히 이미지를 잘 썼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모더니즘 시인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분이고, 이미지를 굉장히 잘 썼는데, 특히 이런 도회적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어떤 쓸쓸함, 고독함, 현대인의 그런 모습들, 굉장히 잘 그려낸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특징들이라고 하면은, 요런 특징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천리라는 시는 아무래도 이제 추모시다 보니까 추모시, 이 누이 동생의 어떤 죽음, 쓸쓸함, 애상감 이런 거를 어떻게 이미지로 드러냈는지 이거를 염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 은수저라는 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수저. 이 시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입니다.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뭐 누이 동생도 죽고, 그죠? 아이도 되게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수저를 보면은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아기가 쓰던 그 한 쌍의 은수저. 요걸 가지고 쓴 시입니다. 요 시도 진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 수천리라는 시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감상을 해보고 이 은수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시가. 자, 수천리라는 시는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이 수천리, 무슨 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간적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은 이 수천리라는 거는 이 금호동에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라고 해야 되지? 한강 위쪽에 남산 아래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그 지역 이름을 수천리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 공동묘지에 이 누이 동생의 묘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시에 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보조관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미리 체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를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 형식을 보면은 쭉 이어져 있죠. 시와 시행이 쭉 구분되지 않고 연구분도 없고요. 쭉 이어져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산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문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시기 때문에 운율감도 드러나고요. 시적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산 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자, 딱 한 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수천리 누이 동생의 무덤 주변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한 줄 읽었는데 벌써 슬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자, 산 비탈에요. 들국화가 환하게 피어 있어요. 들국화, 막 노란 들국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각적인 심상도 드러나고요. 또 뭐예요? 계절감 드러나죠. 계절감. 가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 비탈에 들국화가 환하게 피어 있어요. 노란 들국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밤나무 하나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이런 줄표 같은 경우에도
이 김광균 시인의 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줄표거든요.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 밤나무의 이미지가요. 여윈 가지를 내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위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아득한 공중. 이런 거 약간 좀 뭐예요? 공허함. 이 상실감. 요런 정서랑 연결되지 않아요? 아득한 뭔가 공허한 그런 공중을 향해서 여윈 가지를 막 흔들리고 있는 이 밤나무. 굉장히 쓸쓸하다. 고독하다. 요런 정서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게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굉장히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고요. 시각적인 심상. 이 밤나무 하나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여윈, 그런 누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어요. 누이의 모습 연상하는 소재들. 자, 요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누이 동생. 누이 동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요. 자,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자, 들국화는 환하게 피어 있고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은 밤나무 하나가 굉장히 여윈 가지를 흔들면서 쓸쓸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는 굉장히 환하고 화사하고 하나는 쓸쓸하고 여위고 그지? 고독하고 요런 이미지들 그지? 무덤 주변의 풍경들과 들국화가 피어있는 산비탈의 공간이 요렇게 대비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윈 가지를 내어젓는 이 밤나무 하나 뭐 같아요?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같애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갈 길을 못 찾은 바로 누구의 영혼이겠어요? 누이의 영혼이겠죠? 누이의 영혼 같다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갈 길을 못 찾은 누이의 영혼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쓸쓸한 내 동생의 죽은 누이 동생의 영혼 눈이 감긴다라고 했어요. 절로 눈이 감긴다. 자,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누이 같아 저 모습이 저절로 눈이 감긴다. 안타까운 거죠. 누이에 대한 연민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무덤 주변의 모습을 좀 더 묘사를 합니다. 자, 이 김광균 시인의 특징이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이미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얼마나 이 한 편의 그림처럼 묘사를 했는지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무덤 옆에는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지나가요. 은실. 이런 건 뭐예요? 비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시내가 은색의 실을 긋는 것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비유예요.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은실을 긋고라고 했어요. 은실을 긋고. 실로 쫙 그어놓은 것처럼 뭐예요?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이죠. 단절감.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은실을 그었다. 실을 그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각적인 심상이 잘 드러나지요. 그죠? 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서걱서걱서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청각적인 심상 드러나죠. 청각적 심상 드러나고요. 떡갈나무 숲을 잎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이미지가 너무 많이 사용됐어요. 차단한. 요것도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에서 요런 표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켜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단한. 차디차. 촉각적 심상 드러나죠? 촉각. 아까는 여기 시각, 청각, 노을에 젖어 있었다. 시각이죠. 노을이 해가 지금 질 무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계절감 다 드러났어요, 시에. 자, 지금 해질 무렵에 동생의 무덤에 와 있는 거죠, 화자가.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소리가 막 나고요. 차디찬 비석. 이 뭐예요? 차디찬 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촉각적인 심상이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고독함, 쓸쓸함. 요런 정서가 느껴지지 않아요?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대요. 시간적 배경도 노을에 젖어 있는 굉장히 애상적인 시간입니다. 그죠? 슬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라고 표현하면은 애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데 조금 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노을에 젖어 있었다.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슬픔을 자아내고 애상적인 정서를 더 강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묘지 주변의 풍경을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누이의 모습을 좀 더 연상하는, 떠올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흰 나비처럼, 비유죠.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윈 모습. 누구예요? 바로 누이죠, 누이. 자, 누이 동생. 이 흰 나비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하얀, 작은, 막 팔랑팔랑 이 바람에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나비. 여위였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죠? 여윈.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연약한 이미지.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을 갖고 있었던 누이 동생인데요.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의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라고 했어요. 체온이 꺼져버렸다라는 거는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누이의 죽음. 그죠?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형한 공중에. 무형하다라는 거는 뭐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형체가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렸어요. 생명력이 다한 거죠. 죽음의 이미지. 밤낮으로 찾아주는 것은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무슨 심상 드러나요? 소리. 그죠? 청각적 심상 드러납니다. 청각적 심상 드러나고요. 여기에서 빈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도 누이의 무덤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계속 나오네. 그지? 쓸쓸한. 적막한. 그런 누이의 무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동생 지금 무덤에 누워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가슴 위라는 건 무덤 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동생의 무덤 위에는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시간이 점점 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지금까지 묻혀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 눈도 쌓이고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비가 내렸다. 눈이 쌓인다. 뭐 이런 거 하강적 이미지도 드러나잖아요. 하강적인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애상적인 분위기, 그죠? 쓸쓸한 분위기 드러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밤이니까 얼마나 더 적막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야.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누이의 이마 위에서, 누이의 무덤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무엇을 속삭였을까? 뭐 이런 얘기겠죠. 바로 누이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누이가 죽은 지 꽤 됐다라는 거죠. 오래되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빈 묘지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 돌아오면 별들이 속삭이는 굉장히 쓸쓸한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이의 부재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누이의 무덤 앞에서, 비석 앞에서 누이 동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 한 줄 남았네요.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기 부르면, 나즈기
나지막이 뭐 이런 뜻이겠죠? 나지막이 부르면 누이야 누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죠?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누구예요? 한박꽃처럼 또 비유했죠. 누이죠 누이. 근데 여기서는 한박꽃처럼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눈 뜰 것만 같다라고 했어요. 눈 뜰 것만 같다. 바로 생명력. 어떤 생기가 생길 것만 같다라는 얘기겠죠. 한박꽃처럼 막 생명력이 생길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싸늘하게 무덤 속에 그 묻혀 있죠. 서러운 생각, 정서 나오네요. 지금 앞에 보면은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만 쭉 나와 있지 화자의 정서는 사실 딱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죠. 서러운 생각이. 자, 이 정서도요.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표현했어요. 옷소매에 스몄대요.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거, 정서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관념적인 것을 옷소매에 스미는 것처럼, 옷소매에 스미는 뭐처럼 표현한 거예요? 눈물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눈물처럼. 구체화한 거죠. 서러운 어떤 정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정서를 이 옷소매에 스미는 눈물처럼. 옷소매에 스밀 수 있는 무언가. 눈물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눈물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정서를 막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감정을 절제해서 그 감정을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옷소매에 스몄다. 감정을 절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에 있는 글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누이 동생, 그죠? 누이 동생이 있는 묘지를 찾아서요,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한 추모시입니다. 추모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시각, 청각, 촉각, 수채화처럼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누이 동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 뭐 애상, 슬픔, 한 이런 거겠죠. 그죠? 뭐 써줄까요? 애상, 슬픔, 한, 뭐 연민, 뭐 이런 정서들. 자, 또한 누이 동생의 무덤을 살아있는 화자와 죽은 누이 동생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죽은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노래. 자, 이렇게 혈육의 죽음을 아파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래랑 같이 묶여있는 노래도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시지요. 그죠? 접동새도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물론 이 설화 속에 나오는 누이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였고요. 이 김강균 시인의 은수저라는 시, 아이의 죽음을 또 슬퍼하는 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은수저라는 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수능에 나왔던 와사든, 웨인촌 요런 시들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